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부모교육 3강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정의는 뭐 우리가 굳이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정의한다면 모든 부부 모두 직업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정 생활과 함께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부부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에 의미하죠. 그래서 부부 둘 다 취업함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가족 형태입니다. 그래서 딩크족은 자녀가 없이 맞벌이 하는 가족을 말하고요. 듀크족은 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족을 의미하죠. 맞벌이 가족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부인 모두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편이며 높은 수준의 직업 기술을 가지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죠. 상대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작은 반면 상대방의 직업적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게 되죠.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많고 주로 한 1명에서 2명의 자녀가 있죠. 직업적 역할과 부모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취업모는 자녀 양육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로 아이들을 버릇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가사 노동에서 융통성이 크죠. 왜? 나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요. 자신감이 좀 높아요. 왜?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성취감이 높고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맞벌이가 많이 있죠. 확실히 맞벌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치가 그러니까 소속감이 일단은 채워지고 그다음에 가치 실현이 되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 취업 여성의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생계 유지형 맞벌이가 있죠. 그래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경제 때문에 가는 생계 유지형 맞벌이, 내조형 맞벌이가 있죠. 생계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취업하는 경우죠.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해서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형 맞벌이 가족이 있죠. 중상층 이상 고학력 여성들이 가사 노동의 사회적 불인정 속에서 취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에 입각해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상태죠. 여가 활용형 맞벌이가 있죠.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 또한 내조 또는 자아 실현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형태. 부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맞벌이 하고 있습니까? 생계 유지형 하면은 좀 이거 속상하기도 하죠. 네. 맞벌이 가족 취업 여성의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상당수는 네 가지 유형 중 생계 유지형에 해당되죠. 생계 유지형에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아 실현 형태의 맞벌이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생계 유지도 있지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의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결혼 전까지만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91년도에는 34.8%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랬는데 2015년 이후로는 9.6%로 떨어졌습니다.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된다는 91년 이전에는 16.7%였는데 2015년 이후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것이 52.9%입니다. 2020년은 지금 몇 프로일까요? 프로테지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10년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대 초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급속하게 신장됐죠.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자형 곡선이라겠죠. 그래서 15세에서 19세가 8.7%, 20에서 24세가 52%, 25세에서 29세가 71.8% 증가하다가 30에서 34세 가면서 58.4%로 급감합니다. 아마 애기들 돌보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가 40세에서 44세 다시 63.9%로 상승합니다.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 전인 20대에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더불어 출산 및 육아, 가사 문제로 취업 현장에 떠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상황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나 경제적 안정이나 경력 지속을 위해서 결혼, 출산을 일정 기간 지연하도록 유도하는 셈이고요.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볼까요? 연령별 경제활동은 L자형 곡선이죠. 그래서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영아를 돌볼 수 없어서 출산이나 직장을 포기하는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30대 노동시장 이탈을 시작해서 좀처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L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20대 초반이 80%에 달하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초반 연령 57%까지 떨어지고 가장 높은 재진입 시점에서도 6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성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강요가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이래서 요즘 아이들이 일 안 낳는 거죠.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 보겠습니다. 맞벌이는 가족의 기능, 관계, 역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은 적절한 대리 양육자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와 같은 친인척,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대리 양육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도 되지만은 어머니 입장인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엄마들 안 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분리하더라고요. 자기 삶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딸들이 또한 며느리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챕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보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어린이집 개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죠. 2016년 12월 총 어린이집이 41,084개였대요.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5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34.8%, 국공립 어린이집이 7.0% 순으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84.9%를 차지하고 있죠. 네. 어린이집의 증가가 주로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 정책이 공보육을 지행하면서도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여 정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질적 수준이 담보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맞벌이 가족은 여전히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종종 여러분이 보지 않아요? 뭐 아이들을 돌보다가 선생님이 꼬집었다든가 때렸다든가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이것들이 일단은 그들의 교육 과정에서, 또한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 사이버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듣고서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로 듣는 것은 잘 믿음이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듣지 않아요. 뭐 직원들이 본다든가 아니면 가족, 딸들이나 아들한테 보게 하고 본인이 그냥 자격만 획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이론적으로라든가 인격적인 수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부터입니까? 51개 과목 중에서 17과목은 대면 수업을 반드시 학교 가서 하게끔 이렇게 아동학과 과목이 사이버 과목도 바뀌었죠. 그래서 17과목만큼은 직접 교수를 만나서 대면 수업하게끔 바뀐 제도 속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CCTV를 계속 뭐 이렇게 강요해서 전체 다 달고 해도요, 어린이집 문제는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보면은요, 설립 주체부 어린이집 시설 비중입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그렇지만은 민간 어린이집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요.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또 뭐가 있냐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도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가 나타나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녀 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가 15,000명에 달했다고 해요. 마트키드, 열세 아동.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방과 후 돌봄 선생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한 돌봄으로 학생들이 있다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 337개 교, 445개 교실에서 2015년엔 5,972개 교, 10,000명이 넘는 교실로, 10,000개가 넘는 교실로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했죠. 여전히 많은 맞벌이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사설 학원에 다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및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봅니다. 취업모의 다중 역할 보겠습니다. 취업을 했지만은 그 취업한 엄마들의 또 역할을 보면요, 자신의 일과 가족의 전통적 역할, 며느리로서 딸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맞벌이 가족의 취업모는 다중 역할에 또 시달리고 있죠. 모성 2대 올리기 시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대부분의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 취업모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녀 양육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가부장적 제도가 남아있어서 모든 걸 양육은 엄마 책임으로 떠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취업을 원하나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여성은 자신의 역할에 불만족하고 자녀와도 더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특강하러 다닐 때도 6살까지는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성격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십시오 했는데 요즘 그렇게 했다뇨? 강의 뭐 진짜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다 취업을 하잖아요. 또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도 왔지만은요, 여성들도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아까처럼 또한 취향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여가 활동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어떻게 질적인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퇴근 후에 5분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퇴근했을 때 그때부터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던 시간들을 흠뻑 나누는 그 시간, 그 퇴근 후에 5분
다 아이를 좀 충족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다가 전쟁처럼 싸우기만 하고 오히려 아이들도 엄마도 막 지겨워서 짜증내고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그 보상 구조로 돌아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이라든가 과잉 보호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하죠. 부모의 취업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해야 되죠. 너도 크지만 엄마도 크는 거야. 너하고 엄마는 같이 크는 거야. 우리 같이 커보자. 엄마도 할 일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같이 크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보상 심리로 과잉 보호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모들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가중된 이중 역할의 부담을 가지고 있죠. 맞벌이 주부는 가사노동은 3시간 14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40분. 많이 차이 나네요. 비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33분.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 53.5%.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17.8%가 합니다. 그러면은 맞벌이 하는 남편이나 맞벌이 하지 않은 남편이나 일을 도와주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이러니 맞벌이 하는 주부들이 힘들죠.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 간의 차이가 있으며 맞벌이 가족 부모의 역할 과중과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정책이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에게서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동료 의식을 공유합니다. 사회적인 것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죠. 사회적인 동료로서 부인이 성취감을 맛보거나 자아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두 분이 벌으니까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부정적인 측면은 여성에게 일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하죠. 슈퍼우먼 콤플렉스. 일도 하지만 집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죠. 여성의 취업 동기에 따라서 부부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취업을 한 경우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는 만족도가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거. 당연하겠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가치 형성에 도움을 주죠. 영향을 주죠. 전통적인 성 역할 이외의 모습을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죠. 어머니가 역할 모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취업을 더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향이 있죠. 자녀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동일시란 말 쓰잖아요. 딸은요 엄마를 동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몇십 년 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아들은 아빠가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인 양육 참여자고요. 맞벌이 가족의 부모 역할에서 일관성 있는 휴유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에 도와주는 아버지나 또한 일관성, 그러니까 맞벌이 가족을 하지만은 훈육은 누가 하느냐? 일관성 있게 해라. 되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혼란으로 갑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질적 제고 수준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시설 유형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요. 가정 어린이집은 50.1%, 민간 어린이집이 34.8%, 국공립 어린이집이 7.0%, 직장 어린이집이 2.3%. 연령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보면요. 2세가 38만 6천 명으로 가장 많네요. 다음으로 1세 31만 명, 3세 26만 명. 2세가 되면 떼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선사항 0에서 2세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고요. 방과 후 보육, 시간제, 휴일,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가 요구되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직장 어린이집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제 정착 강화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육아휴직 사용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고용보험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굉장히 대기업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은 요즘은 일반 기업에서도 거의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출산, 육아휴가 의무제 실시.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남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서 이용하는 실적이 미비하다는 거죠. 남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여성의 육아휴직과 동등한 기간과 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남성이 육아휴직 받는 거로 이렇게 아직은 돼 있지만 이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산 전, 후 휴가의 연장 및 대상 확대. 현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어서 사형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제도의 문제점 보겠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 제도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한해서 추산된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혹은 임금 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를 선택을 받지 못하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큰 회사들도요. 아빠들이 육아휴직 받는다 하면은 대놓고 아니지만은 대놓지 않고 은근히 밀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눈치 보냐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함. 기존 제도 중 보완해야 할 내용이고요. 내용은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를 인상해야 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 유급 일수 확대 및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변경해야 되고요. 모성 보호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됩니다. 신규로 도입해야 될 제도 보겠습니다. 1. 가정 양립제도 사용 실적 보고 의무화. 모성 보호를 모부성 보호로 법률상 용어를 변경. 정책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부모 역할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가족, 직장, 정부가 협조할 때 맞벌이 가족의 부모 역할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죠. 일가정 양립제도라는 거 있죠. 일과 가정을 같이 양립하는 거에서 제가 이거 강사예요. 일가정 양립제도 보건복지부에서 강사 비추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족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맞벌이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정부한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